자, 끔찍했던 그 백백교 사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기록 뒤에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백백교 미스터리, 그 세 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만약에 한 시대를 떠들썩하게 했던 흉악 범죄를 파헤친 영웅이 사실은 바로 그 범죄자 자신이었다면요. 정말 상상만 해도 소름 돋지 않나요? 일단 공식 기록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고 또 영웅적입니다. 1937년 유곤용이라는 아주 용감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괴물 같은 교주 전용해를 쫓기 시작했다는 거죠. 기록에 따르면 이 유곤용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전용해랑 그 간부들을 싹 다 제압하고 이 교단의 끔찍한 범죄를 경찰에 낱낱이 알렸다고 해요. 와, 정말 이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 하나가 무려 35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낳은 그 끔찍한 공포를 끝냈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싸움을 과연 누가 봤을까요? 이 완벽해 보이는 영웅담?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아주 이삼하고 결정적인 허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영웅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날 밤 그 현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과연 누가 있었는지부터 한번 따져봐야겠죠? 자,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었던 증인이라고는 영웅이라는 유곤용, 그리고 악당이라는 전용해, 마지막으로 전용해의 공범들 뿐이었어요. 이게 답니다. 다시 말해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증언해줄 제3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영웅 유곤용의 말만 믿어야 하는 상황인 건데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정말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가능성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목격자가 없으니까 이런 상상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첫째, 어쩌면 유곤용과 전용해는 사실 같은 사람이었다는 연기자설. 둘째, 전용해라는 인물 자체가 처음부터 한 명이 아니었다는 집단체설. 이 두 가지 가설 그냥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섬뜩하죠? 자, 그럼 이 두 번째 가설, 그러니까 유령교주 설에 대해 한번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볼까요? 왜냐하면 이 가설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꽤 설득력이 있거든요. 교주 전용해는요, 항상 흰 가면이나 천으로 얼굴을 철저하게 가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일종의 신비주의 전략이었던 거죠. 신도들은 절대로 교주의 맨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심지어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모셨다는 수십 명의 시녀들조차도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아주 사적인 공간에서조차 늘 방을 어둡게 하거나 어떻게든 얼굴을 가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전용해는 정말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무도, 단 한 명도 그의 진짜 얼굴을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가 늘 같은 인물이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건 정말 무서운 가설로 이어지는데요. 어쩌면 교주 전용해는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연기한 하나의 역할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왜 그가 늙지도 지치지도 병들지도 않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정체를 숨겼는지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복잡한 음모가 필요했던 걸까요? 그리고 왜 모든 것이 하필 1937년이라는 바로 그 시점에 딱 맞춰 끝이 났을까요? 1937년. 이 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중일전쟁이 터진 해거든요. 일제 입장에서는 전쟁을 시작했으니 식민지 내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자신들의 통제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백백교 사건이 해결되죠.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말하자면 이 백백교 사건은 일제에게 정말 완벽한 카드였던 셈입니다. 이걸로 조선인들은 미개하고 미신에 빠져 있으니 자신들의 통치가 꼭 필요하다고 선전할 수 있었죠. 또 교단이 긁어모은 어마어마한 돈은 전쟁 자금으로 싹 가져갈 수 있었고요. 대중의 관심도 전쟁에서 이 끔찍한 스캔들로 돌릴 수 있었으니 일석삼조, 아니 사조의 효과를 누린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영웅이 나타나 악당을 처치하고 사건이 해결되는 이 깔끔한 결말, 이게 과연 성공적인 수사의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일제 경찰과 그 협력자들이 주연을 맡은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한 편의 연극은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영웅과 악당,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거대한 시대적 동기까지 하나씩 해체해봤습니다. 정말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가 어른거리죠. 그런데요, 만약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 눈앞에 아주 뻔하게 놓여 있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바로 백백교라는 이 기이한 이름 그 자체 말입니다. 하얗고 하얀 종교라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단순해 보이면서도 이상한 이름 속에 어쩌면 이 모든 음모를 관통하는 진짜 열쇠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완벽하게 닫힌 밀실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우리가 이런 추리소설을 읽을 때면 아주 자연스럽게 깔고 가는 전제가 하나 있잖아요. 네. 탐정은 진실을 파헤치는 정의로운 사람이고 범인은 흔적을 지우려는 악당이라는 거요. 맞아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밀실의 유일한 생존자이자 사건의 전말을 세상에 알린 그 탐정이 사실은 살인마 본인이면 어떨까요? 아니면 애초에 살인마와 철저하게 대본을 짜고 움직인 연극의 주인공일 수도 있겠네요. 와, 정확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잔료들이 바로 이 서늘한 역발상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1930년대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일제강점기 최악의 사이비 종교, 백백교 사건 다들 아실 텐데요. 네. 오늘 분석할 자료가 바로 그 기괴한 결말의 무대 뒤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 숨겨진 톱니바퀴들을 하나씩 분해해보는 작업이 될 겁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볼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결말은 한 용감한 청년이 목숨을 걸고 고발해서 끔찍한 악당 교주가 파멸했다. 뭐 이런 통쾌한 영웅서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당시의 수사 기록이나 언론 보도, 그리고 시대적 배경을 겹쳐서 보면 아주 기묘한 균열들이 발견됩니다. 이 완벽해 보이는 권선징악의 결말이 사실은 거대한 권력이 세밀하게 연출한 무대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그럼 그 균열의 시작점으로 시계를 한번 돌려보죠. 1937년 2월 16일 밤입니다. 공식적인 기록을 보면 유골룡이라는 청년이 비밀 아지트를 혈혈단신으로 습격하죠. 네, 거기서 교주 전용해 그리고 최측근 호위 간부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막 목숨이 오가는 치열한 난투극이 벌어지고 유골룡은 기적적으로 탈출해서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림만 보면 진짜 한 편의 영화 같아요. 극적인 클라이맥스죠. 하지만 그날 밤의 상황을 조금 더 해부해 보면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장소는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밀실이었어요. 아,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의문이 그거거든요. 그 밀실에 있었던 사람은 유곤용 본인, 교주 전용해, 그리고 간부들 뿐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엄청난 세기의 결투를 객관적으로 지켜본 제3의 목격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뜻이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목격자가 아예 없는 텅 빈 무대였던 거죠. 나중에 체포된 간부들이 우리가 싸웠다고 쳐도 그 사람들은 이미 수백 명을 해친 살인마 공범들인데 그 진술을 어떻게 믿어요? 이건 약간 은행 강도단 한가운데 들어가서 너희들이 은행을 어떻게 털었는지 투명하게 진술해봐. 이렇게 요구하는 거라가 다를 바 없지 않나요? 그 비유가 수사 기록의 맹점을 완벽하게 찌르고 있네요. 교수대 앞에 선 범죄자들은 자기 목숨을 구명하려고 수사관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조작하려는 강한 동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살고 싶으니까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일제 경찰의 입장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사건을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로 빨리 마무리 짓는 데 훨씬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날 밤의 극적인 이야기가 사실은 누군가의 입맛에 맞게 편집된 대본이라는 거군요. 네,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된 팩트라기보다는 승인된 연극에 가깝다는 방증입니다. 와, 객관적인 목격자가 없다는 게 모든 의심의 출발점이 되네요. 그렇다면 사건의 전제 자체로 흔들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 목격자가 아무도 없었다면 그날 밤 유곤용이랑 멱살 잡고 싸웠던 사람이 진짜 교주 전용해가 맞기는 한 걸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애초에 전용해라는 인간의 진짜 얼굴을 아는 사람이 조직 내에 존재하기는 했는가? 이걸 따져봐야 하거든요. 맞아요. 남겨진 자료들을 보면 진짜 귀괴하잖아요. 1년 내내 하얀 가면이나 천으로 얼굴을 칭칭 감고 다녔다고 하니까요. 네,
대낮에도 빛이 안 들어오는 어두컴컴한 방에만 숨어 지냈고요. 심지어 가장 가까이서 수발을 들던 시녀들조차 그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철저한 신비주의네요.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만들려고 시각 정보를 통제한 거군요. 맞습니다. 어둠 속 목소리만으로 권력을 행사한 거죠. 그런데 유건용이 그 어두운 아지트에서 급박하게 난투극을 벌이면서 상대방 얼굴을 명확히 알아보고 이자가 전형애다 이렇게 확신했다는 게 물리적으로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 진짜 그러네요.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확신을 해요. 그리고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은 바로 사건 직후 상황이에요. 난투극 이후 도망쳤다던 전용애가 몇 달 뒤에 산속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잖아요. 네. 그런데 하필이면 짐승에게 얼굴 부위만 심하게 뜯겨나가서 신원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니, 이게 생태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야생동물이 사체를 훼손할 때 유독 이목구비만 골라서 파먹는다는 게요. 보통은 접근하기 쉬운 복부 내장부터 건드리는 게 상식 아닌가요? 그렇죠. 이건 야생동물의 소행으로 위장해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시신의 신원 확인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보는 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게다가 사건의 영웅인 유건용의 형보도 진짜 이상하잖아요. 세상의 칭송을 받아야 할 판에 곧바로 사회적 관심에서 완전히 사라져서 은둔해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조각들을 모아보면 아주 도발적인 가설에 도달하게 됩니다. 교주의 진짜 얼굴은 없고 시신은 얼굴이 뭉개져 있고 영웅은 자취를 감췄죠. 잠깐, 설마 유골용 본인이 전용회의거나 전용회의의 탈출을 도운 대역 연기자였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거죠. 와,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재산을 모은 악당이 스스로를 고발하는 영웅 행세를 하면서 무대를 강제로 닫아버린 거군요. 완벽하게 신분 세탁을 하고 막대한 재산까지 챙겨서 사라진 거잖아요. 하나의 완벽한 범죄 영화 스토리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당시 일제경찰이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티가 나는 조작극을 왜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속아준 걸까요? 바보라서 속은 게 절대 아닙니다. 일제총독부 역시 이 연극의 결말이 너무나 간절하게 필요했거든요. 1937년이라는 시기를 주목해 보시죠. 아, 1937년이면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킨 해잖아요. 맞습니다. 본격적인 전쟁 체제로 돌입하면서 조선 내부의 치안을 빠르고 강력하게 통제하는 게 일제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수백 명의 희생자가 나온 사건이 길어지면 민심이 흉흉해지니까요. 아, 그래서 잔혹한 교주가 도망치다 자결했고 용감한 청년이 그걸 밝혀냈다는 서사가 필요했던 거군요. 네, 그 혼란을 잠재우고 경찰의 유능함을 과시하기에 너무 매력적인 결말이었던 거죠. 얼굴이 뜯긴 사체는 일제에게 던져준 완벽한 면죄부형 미끼였고 일제는 굳이 진위를 안 따지고 그냥 덥석 물어버린 겁니다. 듣고 보니까 그 가짜 사체 신원 확인을 전용의 친아들이 했다는 기록이 생각나네요. 형체도 없는 시신을 안고 내 아버지가 맞다며 통곡했다는 대목이요. 네, 처음엔 혈육의 정인가 싶지만 상황을 대입해보면 섬뜩한 거래 현장일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한 묵시적 합의였겠네요. 이 시신을 아버지로 인정하면 더 이상 공범으로 처벌 안 하겠다, 뭐 이런 거요. 와, 정말 참담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계속 읽다 보니 그보다 더 끔찍한 추론도 나오더라고요. 애초에 교주의 얼굴을 아무도 못 봤다면 전용애라는 존재가 한 명의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핵심 통찰입니다. 어둠과 하얀 가면 뒤에서 교주 역할을 수행하는 배우가 지속적으로 교체되었다고 보면 많은 의문이 풀립니다. 일본어 억양을 숨길 수 있는 유창한 조선어 구사자, 그러니까 일제 정보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신적인 캐릭터를 연기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교리가 교주는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 살아있는 신이다였잖아요. 아, 늙은 교주가 병들면 젊은 대우로 갈아 끼우면 되니까 시스템적으로 불로불사가 완성되는 거네요.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교주가 실체 없는 시스템이었다면 백백교라는 종교 자체가 조선 민중의 전 재산을 합법적으로 끌어모으기 위한 거대한 착취 깔때기였다는 뜻이잖아요. 자금 흐름을 보면 그 가설에 확 힘이 실립니다. 당시 갈취한 자본의 규모는 일개 교주가 탕진할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피해자들에게 환수되지도 않은 그 막대한 부는 결국 어디로 갔을까요? 일제 국고로 들어가거나 전쟁 자금으로 쓰였겠죠. 맞습니다. 백백교는 단순 사기극이 아니라 일제가 묵인했거나 뒤에서 기획한 시스템이었을 개연성이 큽니다. 그러다 전쟁이 터지니까
국가 차원의 동원이 필요해져서 유곤용을 앞세워 무대를 닫아버린 거고요. 터즐이 소름 끼치게 맞아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이 자료에서 제일 불편하고 교활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따로 있어요. 이 모든 게 일제의 기획이라면 수습도 걔네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백 구 시신을 파내는 현장에는 조선인 순사들을 집중 투입하고 재판에는 조선인 판검사를 삼관시키고 심지어 매일 아침 신문에 자극적으로 기사를 쓴 것도 다 조선인 기자들이었어요. 네, 그게 이 사건이 남긴 가장 깊은 상처입니다. 일제는 이 끔찍한 현장을 식민 통치 심리학을 완성하는 연극 무대로 쓴 거예요. 조선 지식인들과 언론을 그 무대에 올려놓고 동족의 끔찍한 참상을 직접 목격하게 만든 거죠. 와, 청취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일제는 뒤로 물러나서 송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조선인 스스로가 스스로를 혐오하게 만든 거예요. 너무 소름 돋지 않나요? 네, 뼈아픈 자괴감을 심어주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렇게 미개하니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만 안전하다는 패배주의를 내면화하도록 설계된 거죠. 진짜 악랄하네요. 그 잔인한 심리전의 노골적인 증거가 바로 일제가 남긴 전용해의 뇌 표본입니다. 아, 그 머리를 잘라서 포르말린 용액에 담가놨다는 그 엽기적인 거요? 표면적으로는 범죄자 뇌 구조 연구라고 했지만 실질적 목적은 달랐습니다. 조선 민중이 맹신하던 신의 뇌가 결국 일본 제국의 실험실 병 속에 갇혀 있다는 걸 시각적으로 전시한 전리품이었죠. 얼굴 다 뜯긴 가짜 시신으로 대충 덮어놓고 그 가짜 머리를 잘라다 과학 연구인 양 전시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 정체가 얼마나 지독한 기만인지 보여주네요. 맞습니다. 제국의 절대적인 통치력을 과시하기 위한 조롱 섞인 연극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본 내용들을 정리해보니까 진짜 입맛이 씁쓸해지네요. 백백교 사건은 단순한 미치광이 교주의 범죄가 아니라 조선 민중을 쥐어짜낸 거대한 착취 시스템이자 고도의 심리전이었어요. 우리가 찰석같이 믿던 기록들이 과연 누구의 펜끝에서 쓰였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네, 눈앞에 자극적인 참상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구조적 모순을 읽어내는 것.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 통찰이죠. 자, 그럼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질문 하나를 조용히 내려놓고 싶습니다. 오늘 다룬 이 귀괴한 종교의 이름, 바로 백백교. 하얗고 하얀 종교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민족을 예로부터 백의 민족이라고 불렀는데 말이죠. 네, 하얀색은 조선인들에게 숨쉬는 공기처럼 일상적이고 신성한 민족적 정서 그 자체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위화감이 들거든요. 인간은 자기가 늘 입고 다니는 일상적인 옷 색깔을 굳이 절대적인 종교의 이름으로 삼지 않아요. 당시 평범한 조선인들도 원래 하얀 옷 입고 사는데 뭘 하얀 걸 믿으라는 거야 하면서 이질감을 느꼈을 텐데요. 그런데 왜 그토록 고결한 우리의 상징적인 색깔이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더러운 연쇄살인 조직의 간판으로 당당하게 내걸렸을까요? 그 설명하기 힘든 위화감이야말로 이 종교가 자생적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백백교라는 이름 자체가 조선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 일제가 의도적으로 투하한 치명적인 언어폭탄은 아니었을까요? 하얀색으로 상징되는 민족 정체성을 스스로 수치스럽게 여기게 만든 거대한 심리적 지배 말입니다. 네, 그 이름 안에 숨겨진 상징 조작의 맹독을 해독하는 게 이 사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겁니다. 가장 평화로웠던 하얀색이 대체 어떻게 공포와 혐오의 색으로 변질되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 교명에 숨겨진 더 서늘한 상징 조작의 미스터리를 집요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일상에 스며든 그 불쾌한 위화감의 정체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